안녕하세요. 이패스 손사 손해사정 이론 강의를 맡은 윤석열 강사입니다. 44회 기출됐던 손해사정 이론 문제 기출 해설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험기간 내에 발생 손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공제조항이죠. 공제조항이라는 건 일정하게 손해가 났을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 위에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 디덕터블 제도를 말해요. 일단 그 중에서 4번, 3번, 2번, 자, 총액공제, 스테이트 디덕터블, 건강보험의 공동보험 조항, 이 모두가 다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어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정액공제는 일정 손해에서 정해놓은 정액 금액만큼, 정약 금액만큼 공제되는 금액, 무조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총액공제, 어그리게이트 디덕터블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리게이트 디덕터블도 총액 누계액 공제, 일정 부분 손해가 이를 때까지 계속 공제하다가 그 초과된 부분들은 이제 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생겨납니다. 건강보험의 공동보험 조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율로 설정을 해가지고 손해액의 15%, 손해액의 20% 부분들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손해 면책, 프랜차이즈 면책 조항을 말하는 프랜차이즈 공제 조항은, 디덕터블은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설정해 놓고요. 그 금액에 초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자가 공제 없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들이 미달할 때는 공제되지만, 공제액에 포함이 되겠지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겠지만, 그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들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가입 조건이 됩니다. 1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자, 리스크 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재무는 위험관리에서 재무와 제어로 나뉘어요. 또는 통제라는 말로 나뉘는데, 그 중에 재무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재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유와 전가를 둘 수 있는데, 보유는 일단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전가는 남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중에 보험 계약이 대표적인 전가, 선물 계약도 마찬가지인 전가에 해당하는 거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면책과 하청을 가지고 많이 헷갈렸을 텐데, 면책 계약은 계약상 전가, 계약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1번이 맞는 지문이고, 하청계약은 말 그대로 하청업체에다 일을 주는 계약들을 말합니다. 영어로 좀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많이 혼란이 있어서 어떤 교재에는 이 하청계약이 재무에 들어간다 이런 교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중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 손해사정 업무 자체는 크게 검증 업무와 정산 업무로 나뉘어요. 검증 업무는 어떻게 손해를 조사하고, 어떻게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면부책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말하고, 정산 업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들, 또 구상해 오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1번, 2번은 대표적인 검증 업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금 산정하는 건, 보험금 그래서 손해액이 결정된 것들로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들은 정산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 한도액 결정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닌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언더라이팅 부서는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 위험은 보상 한도액을 좀 둬야겠다, 또는 공제조항을 둬야겠다, 공동보험 조항을 둬야겠다, 불안전담보로 이 손해를 다 온전히 풀커버하지 않는 그런 선택, 위험을 보고 분류하고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 한도액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업무는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3번 손해사정 업무와 해당 없는 건 3번입니다. 다음 중 건강보험의 기왕증을 면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맞는 것, 올바른 면책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 자, 기왕증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산보험 약관에도 그렇고, 일단 기왕증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들을 담보하지 않아요. 왜 기존에 있던 질병을 담보하지 않냐면 당연한 거예요. 기존의 위험을 담보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담보한다면, 이 병 걸린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험 가입할 거예요. 그럼 평균 위험보다 높은 아주 불량 위험들이 위험단체에 많이 유입되게 될 것이고, 보험자의 손해율은 높아질 거예요. 따라서 일정하게 기왕증, 즉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들은
면책함으로써 뭘 방지하냐면 불량 위험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평균 위험, 좋은 위험들로 담보시키기 위함입니다. 역선택 방지가 그 이유가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보험 사기는 보험에서 아주 반드시 없어져야 되겠지만 보험의 구조와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 사기는 계속 있을 거예요. 보험 사기는 모랄 해자드죠, 그죠? 도덕적 위험,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건 여기 보험은 반드시 우연한 사고여야 하는데 우연한 사고와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내용과는 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우연한 사고여야 되지 우연한 사고와는 관계없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볼까요? 모레일 해자드와 구별된다. 맞아요. 모랄 해자드는 큰 범주로 모레일 해자드도 포함시키긴 하지만 모랄 해자드와 모레일 해자드는 조금 달라요. 모레일 해자드는 정신적 위태라 그래서 방관적 위험이에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좀 부주의하거나 내가 좀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을 말해요. 그러나 모랄 해자드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부주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이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아예 사고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 모랄 해자드. 그게 보험 사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체화된 게. 1번은 좀 구분되는 내용이고 맞는 말입니다. 적발시 제재의 수준을 높이면 줄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너무 작아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내도 청구 포기를 시키거나 또는 일정한 과태료, 벌금 내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 특별법 같은 것들이 더 좀 제재를 세게 가해서 그러면 이거 보험 사기 하면 큰일 나는구나, 범죄구나 라는 인식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죠? 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줄일 수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실제로 손해사정을 철저하게 하고요. 손해사정을 철저하게 해서 고의사고 또는 인위적인 사고들을 적발하고 손해사정 단계에서 걸러진다면 보험사기 내봐야 어차피 손해사정에서 다 걸리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면 조사활동을 통해서 보험 범죄, 보험 사기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단 보험 가격에 대해서 이해해야죠. 보험 가격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일단 순보험료는 통계를 통해서 보험자가 예측한 손해 그리고 그 예측한 손해가 발생할 거다.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도 많이 강조하면서 공부하는 수지상대의 원칙, MP는 RZ, 받은 보험료와 나간 보험료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걸 또 실현해 나가야 돼요. 순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보험자의 경쟁과도 관계있고 일단 보험자의 경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의 인하가 낮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발생 원가를 예측에 근거한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 MP는 RZ, 예상된 손해, 예상한 보험자가 예측하고 보험자가 예상한 것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통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보험자는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산출한다는 거죠. 발생 원가를 예측에 근거한다. 맞는 말이에요. 보험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많다. 자, 통제를 벗어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위험이나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왜 보험자의 경영을 어렵게 하냐면 보험자가 예측하는 부분들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줄여야 돼요. 따라서 보험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 도덕적 위험이나 역선택과 같은 것들. 집단 전체의 평균 원가의 개념이 적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예측된 손해 1부터 100까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단을 범위를 좀 설정해가지고요. 언더라이팅의 기술이겠죠.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요 섹터는 얼마의 보험료를 받겠다. 요 섹터는 얼마의 보험료를 받겠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 산출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자, 순보험료는 아까 얘기했듯 예측하고 나가야 될 보험자가 예측하고 그리고 그래도 예측한 결과 보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다 나갈 돈들이에요. 자, 나가야 될 돈들을 받고 그럼 이건 사실 경제 효과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보험자 기준에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아닌 뒤에 준비금 같은 내용들을 보면 미경과된 보험료 같은 것들을 다 적립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7번 보험료율 산정 목적 가운데 역선택 감소의 효과와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역선택은 아까 얘기했듯 보험자는 위험해. 이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이건 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비대칭성. 일정하게 어느 한쪽에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말해요. 자, 처음에 보험 계약자의 위험은요, 보험 계약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피보험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험자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험자는 얼마든지 자기 위험을 속이고 보험 계약자는 가입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보험자에게 또 편중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험자는 일정하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보험 약관의 상품에 대한 내용과 설명들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위험을 아까 역선택은 숨기고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위험을 양질의 위험으로 속여서, 나는 일단 불량 위험인데 굉장히 스탠다드한 위험으로 속여서 보험 가입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방지해야 되는데 보험 요율 산정할 때 그거와 관계 효과와 감소 효과잖아요. 줄일 수 있는 효과. 그건 뭐냐면 공평한 차별성.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공평한 차별성이라는 건, 자, 너 불량 위험들은 요 위험에 가입해. 또는 좋은 위험은 보험료가 요율이 높지 않게 산정될 거예요. 따라서 이 공평한 차별성, 충분성이라는 건 요율을 충분하게 관리해야 된다. 부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 돈 아니잖아.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요율을 산정해야 되고, 과도성, 그렇다고 비과도성이라는 건 너무 과하게 산정하지 마. 안정성은 일정하게 남의 돈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변동이 심해서는 안 된다. 일정하게 안정된 부분들을 유지해야 된다. 공평한 차별성은 아까 얘기했듯 역선택과 관계 있는 거예요. 불량 위험은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적은 아주 양질의 위험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4번이 역선택과 관계 있는 기준이에요. 8번 다음 중 도덕적 위태와 역선택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두 개 다 아까 좀 전에 지웠던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거죠. 도덕적 위험은 그 위험 상태가 숨겨진 그 위험 상태들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역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험 가입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선택은 숨겨진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도 하죠. 도덕적 위험은 숨겨진 액션,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 자, 행동이 숨겨져 있는 거고, 역선택은 내 위험을 숨기는 걸 말해요.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원인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피보험자의 위험의 특성 정보와 관련이 있다. 역선택은 특성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속성과 관련된 게 맞지만 도덕적 위험은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숨겨진 행동들과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험자의 초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맞는 지문.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틀린 지문이냐면 위험의 특성 정보와 관련이 있는 건 역선택은 맞지만 도덕적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8번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다음 중 타보험 조항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보험 조항은 뭐예요? 다른 보험이 중복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타보험 조항 간에 보험금을 비례해서 보상하는 또는 어떻게 보상하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이제 영어로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알아두라고 좀 체크했었던 건데, 비례분담 조항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죠. 서로 보험 계약 2개 있으면 그 2개 기준으로 비율해서 분담합니다. 균등액 부담, 1차 분담, 2차 분담, 3차 분담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분담, 제일 가입 금액이 적은 보험자부터 먼저 일일이 그 금액의 한도만큼 분담해 나가고, 그래서 2차 분담, 4차 분담 균등하게 분담해 나가는 조항들을 말합니다. 4번의 초과액 분담은 먼저 부상하는 선보상처가 있고요. 그 추가 보상처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A, B가 있는데 손해액이 10억이다. 근데 먼저 분담하는 선 부담해야 되는 보험자가 A 보험자다. 그럼 A 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7억을 먼저 부담하고 한도만큼, 그 초과된 부분들을 B 보험자가 분담하는 이런 초과액 분담들을 두고 있고요. 초과 손실 분담은 이거 뭡니까? 이거 재보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좀 알고 있었다면, 영어로 된 문도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계속 강조했었던 건데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건 재보험 계약입니다. 이건 재보험 계약으로서 3번은
타보험 조항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순수 리스크 여부와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뭘까요? 순수 리스크가 보험 가능성, 즉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 순수 리스크를 먼저 이해해야 되죠. 순수 리스크는 뭔가요? 손실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것들로 재해, 그죠? 또는 사망의 사망, 그리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퓨어 리스크, 순수 리스크, 보험의 부호 대상이 되죠. 보통 다. 순수 리스크와 상반되는 개념이 뭡니까? 투기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투기적 리스크는 뭐예요? 사고 발생의 확률만 있는 게 아니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적 리스크는 이익의 가능성도 있어요. 순수 리스크는 그거 아니에요. 순수 리스크는 그렇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1차적으로 보험의 가입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주된 이유는 2번이에요. 이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킬 확률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2번이 가장 옳은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위태는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진, 태풍, 해일,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나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요. 어떤 때에는 태풍이 엄청 오다가 어떤 때에는 태풍이 하나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자연재해, 어떤 때에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순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순수 리스크는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대기기간은 뭐냐면 일정 보험을 가입하고요. 일정한 시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담보하지 않는 거예요. 대기기간을 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상을 하기 위한 대기의 일정한 시기들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가지고 우리 안보험 이런 것들 90일 면책기간 두고 있죠. 이게 다 대기기간 조항이에요. 보험 가입, 보험 성립은 이루어졌지만 요 기간까지는 우리가 일단 담보하지 않을게. 보험회사의 보상기간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 지난 시점부터 우리가 담보할 거야. 요 기간을 왜 두고 있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 위험을 속이고 가입할 수 있는 역선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가입해도 너 암 걸려가지고 가입해봐야 우리 90일 동안 안 줄 거야. 그 대기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담보해 줄 거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1번이 맞는 거고요. 맞는 질문.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 일정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주고 있으니까. 역선택 감소가 목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1번하고 같은 지문인 거죠. 그렇죠. 다시 보면. 4번.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 정보 수집이 목적이다. 아니에요. 수집 목적이 아니에요. 특정 위험 정보를 그 위험 정보가 보험자는 모르니까 그 모르는 기간 동안은 담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특정 재산을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 면책재산. 이거 면책재산이라고 하잖아요. 면책재산. 면책시키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면책재산도 있고요. 면책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책 사유에 면책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면책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건 이 면책 재산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요거는 다른 보험으로 담보돼 중복 담보에 대한 목적, 도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그다음 정확한 손실 측정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 보험가액이 커요. 일정한 금액 재산들은 예를 들면 고액의 보험들은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 거죠. 고액의 보험들은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좀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또 명쾌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니까 다른 위험으로 보통 면책재산은 그러니까 면책재산 자체는 보험자가 왜 담보하지 않냐면 일정한 재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골동품, 서화 이런 것들 담보하는 건 손실 측정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금액 편차가 너무 크고요.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요. 왜?
뭐 진품명품 같은 거 제출했더니 그 진품명품의 손해액이 뭐 1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깨트리면 10억 손해 난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해놓고. 뭐 이런 다득성 위험도 높고, 그리고 다른 위험으로 담보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보험가액이 단순히 크다는 건 쉽게 말하면 보험가액이 크면 보험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 그럼 보험 금액이 너무 큰 보험들은 다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그건 좀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조금 더 명쾌하게 확실하게 답을 줬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 문제는. 1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특성 중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보통보험 약관을 매개로 체결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은, 이건 뭐 부합계약이죠. 이거는 뭐 너무 강조하고 너무 기초적인 문제여가지고 모든 수험생들이 잘 맞췄을 겁니다. 혹시 뭐 2022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부합계약성이 뭡니까? 아까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이제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으니, 왜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냐면 보험자는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체결을 해야 돼요.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체결하기 때문에 일정한 보험 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보통보험 약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통보험 약관에 맞게, 그럼 그 보통보험 약관을 일일이 모든 계약자들에게 동일하게 약관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일일이 모든 보험 계약자들에게 일일이 계약이 제약되니까 부합계약성은 일일이 모든 계약 한 명 한 명 계약할 수 없다. 보험자는 한 명 한 명 계약할 수 없고, 많은 다수의 계약자들과 일률된 하나의 보편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보험 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보통보험 약관은 보험자가 만들다 보니까 해석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보험자가 설명을 해줘라. 약관도 설명해줘야 되고, 해석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계약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줘라. 왜? 이거 니네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부합계약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14번 다음 중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에 대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자의 대위는 뭐나요? 실손보상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보험자가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실손보상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있다. 맞죠? 그리고 이중보상을 방지하는 거. 대위를 통해서 일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그 지급하면서 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제3자에 갖는 뭐 청구권들이나 이런, 또는 뭐 반대로 말하면 뭐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뭐 철근이나 그럼 기자재들에 대한 남는 내용들, 잔존물을 수거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잔존물 를 갖고 있는 비용들 같은 것들은 보험자가 취득한다는 내용이 보험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보상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중보상과 마찬가지죠. 실손보상 자체가 이득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 생기면 안 된다. 실손해만큼을 보상해야 된다. 보험료의 부당 인상도 방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잔존물을 수거함으로써, 또는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자 대위, 청구권 대위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90억을 회수해왔어요. 가해자로부터. 그러면 실제로 나간 건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억의 손해가 났다 그러면 다음 해에 시차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텐데, 그럼 보험료의 인상도, 부득이한 보험료의 인상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최대 선의의 원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죠. 2번은. 정답은 2번. 15번 다음 중 원보험자의 재보험계약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보험자는 재보험계약을 가입할 수 있죠. 재보험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자가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리인슈어. 그럼 보험자예요, 재보험자는. 손해의 이익가, 자, 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손해의 변동성이 감소되죠. 맞는 지문이에요. 인수 능력이 확대돼요. 맞아요. 내가 일정하게 100억까지 내가 보험 인수를 할 수 있는데 100억에 내가 50억은 재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100억이라는 또 인수 능력이, 50억이라는 인수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손해율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의 감소, 이거는 효과잖아요. 효과. 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재보험료가 지출되니까. 근데 보험 계약의 효과는 일단 효용, 효능, 이익의 감소분이라고 꼭 볼 수만은 없어요. 손해율이 감소하는 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게 재보험료에 가입하면서 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건 효과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신상품 개발 촉진, 이건 재보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신상품 개발 자체는 재보험자 기준에서 모든 보험 상품의 개발들은 요즘 모든 보험사의 가장 선진화된 보험이에요. 재보험이. 따라서 재보험자들이 보통 이런 보험이 있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너네도 이런 상품 하나 만들어봐. 신상품 개발 촉진에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안 풀었네요. 16번. 보험 가능 리스크의 조건 중 한정적 손실이 요구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시험 끝나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리스크, 보험자가 부보 가능한 리스크 중에 한정적 리스크라는 건요, 손해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측정하려면 그 발생한 때와 장소, 원인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발생한, 이거는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고, 원인, 그리고 발생 시점과 언제 발생했는지, 장소를 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규모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규모는 아예 별도의 요건이 따로 있죠. 대재난적이지 않을 것, 그죠? 대재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요. 보험으로 부보 가능한 리스크가 어떤 조건입니까? 동질 다수, 그죠? 내 리스크를 가지고 우연하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보험자는 우연한 손실을 담보하고, 리스크는 한정적이어야 돼요, 그죠? 한정적이라는 건 평가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이변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1, 2, 3번은 맞는 질문. 한정적이라는 건 원인이 한정적이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의 원인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발생한 시점과 장소 또한 알아야 되고, 발생 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은.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17번. 가장 말 많았던 문제였어요. 다음 중 설명이 가르치는 것은 보험 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에 하에서 리스크 회피형 개인은 전부 보험을 선택한다. 이것이 가르치는 원칙은, 자, 베르누이의 원칙이 정답인데, 일단 베르누이의 원칙이 설명한 게 요거 있어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 이게 뭐냐면, 자,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확률이 2분의 1 확률로, 자, 내가 너 동전을 줄게. 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너 1,000원 줄게. 뒷면이 나오면 대신 너 돈 1,000원 다 있는다. 또, 그럼 두 번째 던져서 너한테 또 던지면 1,000원씩 계속 줄게. 두 번째 던질 때 나오면 2,000원 줄게. 세 번째 던져서 또 앞면 나오면 4,000원 줄게. 세 번째 던져서 또 나오면 너 8,000원 줄게. 세 번째 던져서 그다음 또 던져서 나오면 너 계속 앞면 나오면 너 계속 2배로 줄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왜? 불확실하잖아요. 그거 불확실하잖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자, 위험 회피형과 관련된 거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가치는 무한이에요. 왜? 계속 내가 2분의 1 확률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베르누이가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을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모범 답안에 3번이라고 체크했었는데, 이게 보험 원리에서는 베르누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과 관계된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 역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서는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베르누이가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원칙, 보험에서는 베르누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것도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뭐가 맞니? 틀리니? 말이 많았던 문제였어요. 사실 이건 계리사가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손해사정 이론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때도 이거 한번 냈었던 것 같고,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제 교재에도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찍거나 틀렸을 텐데, 이 시간 내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어? 생각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저도 많이 당황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교재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A는 부상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 75만 달러를 받고 부상당하면 연봉이 없대요. 자, 그러면 75만 달러의 수익이 생기거나, 기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부상당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상 확률이 10%예요. 그러면 75만 달러에 이걸 순보험료라고 말하죠. 순보험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일단 순보험료를 먼저 구해야 돼요. 발생 확률에 따라서 구하면 돼요. 75만. 발생 확률이 얼마예요? 0.1. 그럼 순보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순보험료는 75,000불을 일단 순보험료로 구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 아니라 그건 일반으로 체크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었을 때 A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유자산과 효용함수 W, 루트 W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U는 효용과 부의 가치들을 표현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효용함수를 적용시키니까. 작년에는 단순 효용함수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냥 아예 보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위험 회피자들은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위험 중립자들보다 같은 부의 가치일 때 효용이 달라져요. 요걸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요 똑같이 확실성 등가 기준화해서 요만큼을 구할 수 있는 효용과 기대소득과 효용의 가치, 요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순보험료는 구했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얘의 기대소득을 구해야 돼요. 기대소득이라는 건 얘가 사고가 났을 때 안 났을 때를 한번 기대되는 소득들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당했을 때, 부상을 당했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부상당할 확률은 10%예요, 10%. 자, 그러면 10%라는 건 부상당할 수 25만 불, 부상당하면은 75불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럼 얘의 가치는 얼마? 얘가 갖고 있는 보유자산의 가치는 25만 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사고 날 확률이 1%잖아. 10%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상 당하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90%잖아요. 그럼 25만 불에서 7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즉 100만 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0.9%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기대소득은 어떻게 구하면 25만 2만 5천이잖아. 그죠? 더하기 이거는 100만에서 90만. 그럼 총 기대소득은 92만 5천이에요. 이게 기대소득이에요. 기대소득. 자, 근데 기대 효용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다 곱해줘요. 루트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루트 하면 500 곱하기 0.1 더하기 이거 루트 하면 100 1000이네 1000 곱하기 0.9 그럼 이거 얼마냐면 50 더하기 900이에요. 그럼 950 이게 루트라고요. 그러면 루트를 베끼려면 이거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90만 2,500이 나와요. 자, 그럼 기대소득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기대소득 92만 5천에서 90만 2,500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22,500. 이게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여기까지는 부가보험료를 더 구해도 보험자가 계약자는 보험 가입한다. 따라서 이거와 순보험료를 더하는 거예요. 75,000 더하기 22,500 97,500. 정답은 4번. 자, 이 문제 시간 내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계리사 2차 문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로 손사이론에 출제됐습니다. 자, 어떤 교재에는 이거 아예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교재에 나와 있지도 않는 교재도 있고요. 뭐 계산도 못 푸는 강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손해사이론에서 굳이 이것까지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된 문제, 또 기대효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강조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게 출제됐네요.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뭐 손사이론에서 알아둬야 될 범위에 해당하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험에 어떻게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지 또 그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9번 아래 사례에서 주택화재 보통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보통보험 약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택화재 보험의 보통보험 약관은 일단 코인슈런스를 0.8합니다. 요구 부보 비율, 우리가 말하는 요구 부보 비율을 80%를 요구해요. 그러면 코인슈런스 구해야죠.
자, 화재보험,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요구 부부 비율은 얼마예요? 8억. 그죠? 그리고 실제 가입 금액 얼마예요? 4억. 그리고 총 손해는 7억인데 7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잔존물 해거 비용도 요 손해액에 포함시킵니다. 6천만 원. 그럼 얼마나요? 7억 6천. 근데 이거 2분의 1 하면 3억 8천이 되네요. 잔존물 해체 비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고 이 요구 부보 비율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상법상 대의와 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대의와 위부는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대의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통용되지만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적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제3자에 대한 대의권은 손실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만 위부는 추정 정손을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맞는 말. 3번.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부는 성립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 권리를 승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보험자가 위부를 거절하고 분손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의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위부는 전손, 추정 전손일 때 할 수 있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계약법적인 문제죠. 해상보험은 손사이론에 늘 출제됩니다. 그래서 계약법과 항상 함께 같이 체크해 놓으라고 했었는데 계약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21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도 참 개정된 내용들 또 제조물 책임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는 총 3가지의 정도를 두고 있어요. 결함이라 하면 설계상의 결함도 있고요.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이 3가지의 결함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준비한 친구들은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설계상의 결함은 이 해설 자체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제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물의 안전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제조물이 원래 의도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거는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됐고요. 캡티브 이것도 ART를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했죠. 캡티브 복수의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기금 풀을 만들고 사고당한 회원 간의 기금을 풀에서 손실 이거 재보험 풀을 말해요. 재보험 풀. 틀린 지문이에요. 리스크 회피는 적극적인 아니죠. 여기서부터 틀리면 소극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에요. 그래서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게 아니라 큰 거에 회피를 적용합니다. 순수 리스크인 지진, 태풍은 재무 분야의 시장 리스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원적 리스크에 속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근원적 리스크라고만 이해했어도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4번이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22번. 다음 중 금반원 원칙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금반원이 뭔지 알아야 되죠. 보험자의 신의칙이에요. 보험자가 한 말 지키라 이 얘기거든요. 일단 그 중에서 여기서 1번, 3번, 4번 다 금반원에 해당되는데 2번은 보험자의 신의칙과 관계 있는 보험자의 언행의 신의칙과는 관계가 없고 이건 불가쟁 조항이에요. 불가쟁 조항. 일정하게 보험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일정한 보험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불가쟁 조항으로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3번. 의무보험의 기대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의무보험은 뭐나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원자력 배상 보험, 강제되는 강제보험들을 말해요. 그 강제보험의 기대 효과는 일단 첫 번째 4번이 가장 대표적이죠. 피해자 보호 및 배상 자력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 거래 비용의 절약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가장 관계없는 건 도덕적 위험의 완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덕적 의무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도덕적 위험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1번은 의무보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24번 다음 중 보험계약이 유효한 법적 계약으로서 성립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 이건 뭐 제 교재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일단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험자의 청약과 승인이죠. 두 번째 약인이라고 말하는 약속이란 말이야. 급부의 약속. 그리고 적법한 목적이어야 돼요. 불법적인 목적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 행위자가 정당한 법률 행위자여야 돼요. 자,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 이게 보험자는 보험료, 피보험자는 보험료. 그죠? 보험금과 보험금을 주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죠? 청약, 적법한 폼,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죠. 24번은.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5번. 다음 중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에요. 즉,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 이거는 사고가 나서 고지의무 위반을 시키려고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을 시키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지의무 위반 아니야.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피보험자가 입증해야죠. 그죠? 열거책임 담보에서 손해와 열거책임 사이의 인과관계. 니네가 열거한 위험으로 손해가 났다라는 입증 책임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보험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항변 사유, 이것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자가 이거밖에 돈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 이유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줘야 돼 라는 항변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되죠. 다만 위험 변경 통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위반 요건에 대해서 위험 변경 통지로 해서 보험 해지하거나 또 보험료의 감액을 결정하려고 할 때 보험자는 너 이거 통지 의무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거 의무 위반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보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보험자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6번 보험 가능 리스크, 즉 보험으로 부보 가능한 리스크의 요건 중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보험 수요자들이, 자, 보험 수요자라는 건 누굴까요? 보험 계약자나 또는 뭐 피보험자겠죠. 자, 피보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보험을 드냐 이거예요. 어떨 때 보험을 드냐. 한정적인 손실일 때 손실의 우연성, 측정 가능 손실 발생 확률, 이건 다 보험자 입장이에요. 심도가 크고 손실 발생 확률이 낮은 것, 이걸 보험으로 가입하기 좋죠. 이거는 보험 수요자가 판단해야 되고 보험 수요자가 적절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하는 건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27번 아래 제조물책임법이 두 개 나왔어요. 그죠? 아까 그 문제와 보기에 들어갔던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 안날로부터 3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3, 12 정답이 돼요. 4번에 해당합니다. 자, 28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게 개정되면서 업법에 나올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계약 손사이론 시간에 나왔습니다. 금융상품 판매관리업자 등이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총 영업행위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항목이 총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 두 번째가 적정성의 원칙, 세 번째가 설명 의무를 잘해라. 1, 2, 4번은 다 맞는, 1, 3, 4번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당 권유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허위 강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정합성의 원칙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지금 29번부터는 사실 2차 문제와 굉장히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위주로 준비를 하라고 모든 강사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2차 위주로 준비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 문제는. 29번 근제보험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 시에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망의 경우 생활비 공제합니다. 당연하죠. 생활비 공제 이유가 뭡니까? 너 살아 있었으면 그 비용 쓸 거 아니야. 너 100만 원 번다고 100만 원 너 다 저금하냐? 30% 정도는 쓸 거 아니야. 따라서 3분의 1을 공제하죠. 월 현실 소득액의 3분의 1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손익상계 당연히 공제하고요. 중간이자 공제는 앞으로 현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중간에 발생되는 이자들을 공제해요. 1, 2, 3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너무 기초적인 문제인데 1차만 본 분들은 못 풀 수도 있어요. 왜? 2차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30번 다음 중 비례재보험 방식이 아닌 것은 이제 비례재보험이 있고 일단 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이 있어요. 비례하는 거, 비례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비비례니까. 비례가 아니 비자, 비례하지 않는다. 비율로 비례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커터시어 비례보험 맞죠? 서플러스 이것도 비례재보험. 4번 액세스 로스 커버는 이거는 초과 손실액 비비례재보험이에요. 초과 손실액. 그러니까 비율로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 비비례재보험 계산 문제를 사실 많이 대비했는데 계산 문제가 아닌 전혀 그냥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재보험 계약 중 스톱 로스 커버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건 스톱 로스 커버 이건 제 교재에 없었어요. 사실 없었던 내용이어서 수험생들 찍었어야 할 문제인데 기준은 이거예요. 손해율을 여기까지 손해율 80%까지의 손해율이라고 정하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손해율 기준, 손해율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거 초과하면 여기 스탑 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로스 이제 손실을 끝내고 여기부터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재보험계약 출제사의 누적 손해율을 약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있지만 요거 넘어가는 경우에 재보험자가 부담해요. 그리고 개별 리스크당 손해에 대한 출제사의 보유 초과분을 담보함으로써 출제사의 보유 손실 금액을 제한한다. 손실 금액이 아니라 율이의 율. 비율이의 율.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질문이고 출제사의 손해율을 목표로 수준 아래를 유지시켜. 여기까지 안 넘기 위한 노력이 있겠죠. 당연히. 따라서 보험 영역 경영의 실적에 안정화에 효과가 있고 등락폭이 큰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농작물 재보험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제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어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손해율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2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대체정가 ART에서 조건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조건부 자본은 일단 조건부 자본에는 주식 발행이 있고요. 채권 발행, 주식 발행 두 개가 있잖아요. 조건부 자본 자체가 ART의 한 유형이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조건부 자본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조건부 자본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실제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맞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망했다. 일정한 비율로 발행해 오는 거예요. 조건부 자본을. 그럼 자본을 발행해 오니까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발생 빈도가 낮고 강도가 큰 사고에 대비하기 적합하고 초과 손해액 재보험 특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근데 2번이 맞는 질문 같으면서도 틀린 질문인데 왜 2번이 틀린 질문이냐면 조건부 자본은 사고가 나서 돈을 일정하게 빌려온단 말이에요. 자본을 조달해 와요. 자본을 조달해 오는데 그 조달해 온 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갚아야 돼요. 그 돈을. 빌려온 비용들을 갚은다고요. 또는 조건부 주식 발행도 있거든요. 조건부 주식 발행은 뭐냐면 일정한 비율로 니네가 우리 주식을 사가라.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손해가 이만큼 났는데 약정한 비율이 25,000원의 주식을 니네가 사기로 했으면 그걸 사가지고 가라. 또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자본은 돈을 빌려와요. 돈을 빌려오면 빌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 또 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전보하는 보험의 특성을 지니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손실이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다 지급받잖아요. 그죠?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보험료가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보험료를 토해내야 되지는 않잖아요. 갚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실의 전보와는 조금 고전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좀 어렵고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죠.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33번. 파라메트릭 보험. 저도 시험 보면서 참 이게 찾아봤어요. 이게 찾아봤더니 파라메트릭 보험은 논문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기고가 된 게 있더라고요. 논문같이 기고된 게 있고요. 이게 근데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제의 채권에서 대제의 채권을 이제 설정하는 유형에 있어서 대제의 채권을 설정할 때 대형 재난, 쾌펀드를 설정할 때 대제의 조건이 금액일 수도 있고요. 손해액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진 강도 몇 도, 풍수 온도 몇 도가 돼서 손해가 나면 이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온도 몇 도가 올라갔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 또는 뭐 태풍 지진 강도가 뭐 6.0일 때 이걸 지진으로 본다. 이렇게 이거 수치를 설정하는 것. 그러나 그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경우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손 보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서 손해가 이만큼 났으니까 이만큼을 보존해 주자 이게 아니라 온도 뭐 또는 풍속 이런 거와 관련된 대형 재난 뭐 자연재해 등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이에요. 통계 측정이 어렵고 또 과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실제 손해 발생보다 지급보험금이 적은 베이시스 리스크가 존재한다. 3번에 있는 보험 사기 발생 가능성이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크다가 아니라 작죠. 아까 저희 얘기했던 통계 같은 걸 풍속 또는 뭐 온도 뭐 이런 자연재해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예측할 수 있는 게 통계가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사실 어렵겠죠. 그러니까 과청구나 뭐 이런 보험 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낮죠. 그런 자연재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전통형 보험 상품에 비해 간단하다. 네, 맞는 지문이고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저는 가감이 이런 문제 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려고 이거 다 공부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34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피해자가 우선 지급금액 범위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거 2차 공부한 사람 이거 완전 2차 약술 문제예요. 이거 제가 오늘도 2차 이거 끝나고 강의가 있는데 약술 문제로 낸 거예요. 2차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하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차만 먼저 공부하고 2차 공부를 해야겠다 계획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운 문제죠. 이런 문제가. 1번 통상의 치료비 전액 맞습니다. 부상시 위자료 전액도 맞습니다. 후유장애 시 상실 수익액 전액 아니에요. 50%만 줘요. 대물배상도 50%.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자배법에는 가불금, 약관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은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지급금 제도 내에서 기준된 내용들을 내년부터는 이것도 강의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손해사정 이론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기보다 충분히 준비하고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까지 2차에서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음 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손익상계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손익상계 대상은 말 그대로 손익상계라는 것 자체가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익이 생겨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지급하고 과실상계와는 구별되는 거죠. 손익상계는 맨 마지막에 계산해 주는데 상해보험금 이거 솔직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돈을 못 받으면 상해보험 왜 들어요? 못 들지. 이건 당연히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에요. 1, 2, 4번은 다 사고로 인해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령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각 그 법령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산재보험도 산재보험법과 자배법이 병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들을 다 두고 있다고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이 다쳤을 때 내가 국민연금으로 처리를 받는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 상계 대상이 돼요. 두 개로 다 주진 않는단 말이죠. 상해 보험은 뭡니까?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든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입하기 위한 골절 진단비 같은 거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 그러면 누가 상해보험 가입해요? 이거는 몰라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많이들 틀리신 것 같아요. 3번이 맞는 지문이 대상이 아닙니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자, 36번. 다음 중 상실수익의 산정. 다 이거 2차와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다 상실수익에 사용되는 계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호프만 계수법은 중간 이자를 복리가 아니라 단리입니다. 복리로 하는 건 라이프니치겠어요. 라이프니치에서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맞아요. 복리로 계산하니까. 복리계산법은 약관에서 적용되고 호프만 계수법은 법원에서 적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라이프니치로 계산하고요. 여러분들 책임 문제는 호프만 계수법을 산정합니다. 호프만 계수법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맞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단리로 이자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원금에서 이자만 공제하기 때문에 호프만 계수법은 상대적으로 가잉배상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중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뭐 2차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2차 쳐다도 안 보신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거예요. 이거 민법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것도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1순위는 배우자인데요. 배우자 이전에 배우자는 항상 1순위고 배우자를 제끼고는 자녀, 부모, 형제, 반계열 쪽이에요. 그럼 자녀 기준으로 자녀 기준 비속, 존속. 그러니까 존비속이라고 하면 비속 밑에 먼저 위에 그 다음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38번 산재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휴업급여 하고 있습니다. 간병급여, 작업급여 다 들어있는데 구직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구직 활동을 위해서 주는 급여인데 요 급여는 해당돼 있지 않습니다. 39번 보험계약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지급준비금은 결산 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 금액을 추산에 적립해가는 적립금이다. 맞는 말이고요. 비상위험준비금은 지진, 폭풍 등 대형 재해가 발생에 대한 준비금으로 부채 항목에 계산한다. 부채 항목이 아니죠. 부채가 아니라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미병가 보험료 적립금은 차기 회계연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적립하는 거죠. 만약 미경과 보험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적립해라 이거예요.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래보험금 지급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2번 부채가 아니라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2번이 틀린 지문. PML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PML이 시험에 나왔어요. 야, 이거 강조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PML이 출제됐어요. PML은 뭐예요? 추정 최대 손해액이요. 가능한 손해액, 가능한. NPL은 이론상 가능한 손해액 말이에요. 이론상 가능한 손해액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손해액이에요. 근데 저도 이 신청을 조금 했었는데 일단 적절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돼요. 맞는 말이에요.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2번도 인수여부 및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PML의 기능이에요. 다. 3번도 보험자가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4번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PML을 선정하기 위한 요 위험관리 기법, 위험관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4번이 틀린 지문인데 정답은 4번이거든요. 올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이 맞는데 요 위험도, 회피도라는 건 말 그대로 일정한 수치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요거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 요 기본적인 해석은 출제자의 해석은 이거예요. 위험관리 기법에서 일단 위험 관리하는 방법 순서가 뭐냐면 리스크를 인식해야 돼요. 리스크를 인식해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측정해요. 리스크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측정한 다음 뭘 하냐면 위험관리를 선택해요.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럼 위험관리 선택은 뭐가 있나요? 회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냐? 뭐 보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전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손실을 그냥 통제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법들을 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PML은 리스크를 측정하는 단계예요. 자, 리스크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리스크 PML을 얼만큼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선택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선택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리스크의 회피도 이런 것들은 PML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PML을 측정하고 PML을 결정한 다음에 위험 관리를 선택할지 보유할지 전가할지 통제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리스크에 대한 PML, 그 위험에 대한 PML, 측정된 리스크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이만큼의 손해가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 다음 리스크 회피도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즉 여기 단계에서 결정하고 리스크 회피도가 큰 사람은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선택이 PML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낮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이 개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자, 사실 이번 문제 자체는 올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리고 범위를 많이 벗어난 문제들도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벗어났다라기보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역시나 출제가 많이 됐었고 수험생 여러분들을 많이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들, 저도 뭐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손해사정 이론 자체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는 늘 논란도 있었고 내년도 아마 뭐 유사하게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손해사정 이론은 잘 기본 개념과 보험에 대한 기본 과정, 기본 이론을 잘 정립시켜 놓고 아는 문제 틀리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60점 이상 맞으셨을 거고요. 그냥 1차에만 올인하신 분들은 많이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겁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난이도를 따지자면 쉬운 문제는 매우 쉬웠고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특히 뭐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문제들이나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던 2021년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냐고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이제 뭐 결과 다 나올 테니까요. 2차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손해사정 이론은 너무 깊이 공부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아까 봤던 뭐 범위도 너무 많고요. 그걸 다 파고 들어가서 수업한다는 것 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그러니까 폭넓게 하되 오히려 다른 1차 과목에 집중해서 점수를 획득하시고 손해사정 이론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과목임에 틀림없다는 걸 이번에 또 증명해 준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2022년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